반갑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새날 12구 310 제28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득표율 89.77%,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면서 크게 박수 한번 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님께 전달해 드릴까요? 네, 대표님. 이재명. 네, 저희들은 원래부터 친명입니다. 갑자기 친명 아니고. 네, 아이고, 아유. 제가 원래는 친명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척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그냥 대통령 후보 결정되고 나니까 괜히 막 친명이는 말이 나오네. 자연스럽게. 평정심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 어쨌든 어제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2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서막을 열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역사의 서막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묘하게 노무현의 모습에서 이재명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순간 23년 전 같은 날 선출되었다는 게 노무현과 그리고 이재명이 참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어제 선출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 꼭지씩 말씀해 보시죠. 우리 아직 방송 시작하는 그 인사도 안 하고 얼마나 친명이면 감동적인지. 예, 인사 좀 합시다. 이 내용 얘기할 거 많은데요. 지금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두 분은 사실 현장에 안 계셨어요. 저는 우리 후보자 수락 연설할 때 침이 튀는 정도의 위치, 그걸 가까운 지근거리. 남영이가 진짜 친명이네. 무대 밑에서 그 외에 조용필 콘서트 때 우리 깍 하잖아요. 계속 그거를 한 30분 동안 하고 지금 목이 안 좋은 남영입니다. 근데 야, 그 수락 연설이 거의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계속 손을 막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상 녹화하면서 한쪽은 눈물이 흐르고 막 소리가 나오고. 원고 없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 민주당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후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된 후보의 단일 후보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적이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이고, 또 이전의 기록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77.5%, 어디 기록에는 또 78%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당내 지지세에서도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하셨는데 수락 연설에서 또 우리 늘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 저도 제가 친노 중에 친노라고 얘기하는데 노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국민 선거인단으로 후보 선출을 해놓고 나중에 후단협이 막 흔들기 전에 그 날짜예요. 근데 아무튼 앞으로 있을 역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우리가 미래 함께 만들어 갈 것에 대한 그 결심까지 진짜 감동적인 연설했고 30분 고품격적이었어요. 이어진 연설 자체가 가장 명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설 내에 저쪽 상대 쪽에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내란 극복과 우리가 해야 될 자세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있었던 거죠. 정말 이것이 대통령 수락 연설이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연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서사가 쌓인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한 15분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후보님이 그 앞에 화면에 자막이 떠서 그걸 보고 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5분 동안 쉼없이 마치 원고를 보고 읽듯이 막힘없이 쭉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앞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자막에서 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0분 가까워지면서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30분짜리 원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30분짜리 원고는 없습니다. 보통 12분, 15분 이 안이지. 그래서 저분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준비하면서 녹아냈던 자기의 내용, 자기 응축됐던 모든 내용을 그냥 다 폭발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두 분은 그 화면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 눈물 흐르는 모습. 목이 메어서 울먹이는 장면이 있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아, 눈물도 제가 그게 보였어요. 가까이 있어서 봤구나. 그때 같이 울었습니다. 아, 친명은 이게 역시 아니 다르네. 이게 울컥하는 게 목소리에 좀 근데 진짜 묻어났고 눈물도 흐르더라고요. 그 사실 대표께서 연설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이 2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된 날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은 늘 이재명에게서 아니 노무현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 친노잖아요. 예. 사실 진짜 어제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보였고 23년 전에 노무현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쓰셨는데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회복 이런 얘기와 함께 통합을 통해서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3년 전에 패배를 딛고 우리가 다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진짜 그때 전 제일 울컥했습니다.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고 3년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모습에서 그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국민을 향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 14번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14번이에요. 통합이라는 네. 단어가 네. 저도 세지는 않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갈갈이 찢겨 있는 그런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이분화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치가 제대로 못한 것이고 저쪽에 그 분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반대급부를 이용해왔던 실력 없는 무능한 무책임한 그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실력으로 다 통합시켜서 아니, 대한민국이 근데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건데 아니 근데 나는 한마디 더 하시고. 있잖아. 지금 국민들 엄청 피곤하잖아요. 내란 네. 이제 파면 이후에 너무 시달려 왔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를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 국민의힘 경선 가면 왜 나무 이 당 후보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재밌으려고 그러나 봐. 33번이나 힘들어. 부르고 욕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는 아유. 윤석열 이름 한 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국힘 이름 한 번 안 나왔어. 국민들과 함께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희망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경쟁자를 너무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네. 근데 결국은 그 얘기의 결론이 경쟁자를 나는 지금 너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통합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네. 꼭지에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서은숙 위원장 말씀은 3년 전에 패배를 딛고 우뚝 서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그 모습 이재명 자체가 감동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그 30분간의 그 명연설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게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서 한두 가지만 꼬리 물고 정리합시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는 이재명이다. 사실 노무현 그 얘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먼저 새날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제일 같은데. 많이 했다고 제일 먼저 했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주장해도 괜찮아. 주장해도 노무현 괜찮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그럼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요. 왜 그런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그 유시민 우리 작가님이 발전 도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혁명가 이미지로 이재명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어떤 틀에 어떻게 갇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은데 구시대의 막차가 된 듯한 그런 회한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다짐이 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게 있거든요. 격차 없고 그리고 불평등하고 억울한 거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힘들게 살아봤거든요. 그죠? 불평등한 세상을 겪어봤거든요. 그 역경을 딛고 그 서사를 만들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 그 경험들을 좋은 쪽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불굴의 의지. 그렇죠. 야, 진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 정신을 잃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노무현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그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 시대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두 분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세요. 원칙과 상식. 노무현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상식이 강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이런 세상이라면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세상도 저는 그런 세상이라 생각하고요. 반칙 없는 세상. 네, 두 분 다 정치의 근간을 국민에게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많은 도전과 많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기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 두 분 다 한국 엘리트들, 한국 사회 주류 기득권층이 무시하는 계층의 출신이잖아요. 두 분. 가난한 집안의 아들. 그 두 가지 그 점에서 공통점인데 역경을 딛고 성공해서 그 자기가 이제 출세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특권 기득권층의 반칙에 맞서 싸운 거. 네.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정치인이 노무현과 이재명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노무현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재명이 5년 동안 정치를 정말 잘해서 한국의 정치 영웅이 됐다 칩시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겨 우리 한국이 부강되잖아. 이재명 대표가 퇴임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다. 이재명 대표 근처에서 손수건 갖다 줬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재명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특권 기득권층과 맞서서 가장 양심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뭔 말을 하냐면 노무현 정신의 후계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했다. 이런 사람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서 특권 기득권층의 그 불공정한 세상을 고치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이재명이 노무현의 진정한 계승자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처럼 나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나는 노무현의 어떤 것을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 과정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 실제로 정치인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정신, 정치적 자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계승자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이재명 그 후보님은 예전에는 잘 못 나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악수도 몇 번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도 한두 번밖에 못 해봤을 만한 분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요거하고 이 다음 하나 또 아까 지금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전에는 아쉽게 패배했다. 근데 3년 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될 때는 진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당시 이낙연 대표하고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접전 끝에 뭐 끝에는 조금 이제 대세가 되었지만 어렵게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이 3년 만에 민주당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 이 결과로도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벌써부터 똘똘 뭉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왜 왔습니까?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실력. 진짜 놀라운 실력이라고 봐요. 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업적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뭐 공약 이행률 뭐 전체 1등 뭐 이런 거 계속 따놓은 당상이었다면서요. 예.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실력이 실적으로 이어졌는데 우리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표 1기 때 예. 우리 당원들이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될 만했던 그 민주당의 같이 호흡이 안 될 만한 주자들 예. 총선 때 거의 다 갈아치웠어요. 근데 예. 그게 리더의
제가 볼 때는 역량이었거든요. 거기에 다 같이 동의하는 또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0.73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패배 때는 내부에서 결속력을 다 같이 저희가 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진짜 아쉬웠던 것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 그것도 이재명의 리더십의 실력. 전 그런 거 포용할 사람은 포용하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칼질도 그럼요. 잘했단 확실히 말이네. 했죠. 확실하게 했죠. 확실하게. 근데 이거 근데 본인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끌고 시스템으로. 가고 시스템으로 하는 거에 그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이 공과를 다 본인 모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이 느낄 수 있게 맞습니다. 해줬어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 손에 피 묻히면서 아 그럼요. 정리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거. 시스템으로 해야지. 어제 수락 연설에서 저는 이제 다른 그 후보들 또 그동안의 당선자들의 워딩과 좀 다른 게 그 자리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고 오늘 이 자리로 데려와 줬고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리고 같이 만들자. 약속할 수 있냐. 같이 만들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게 만드는 그것이 이재명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다가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렇죠. 배어 있는 정말 거죠. 당신들은 나의 동지라는 것을 그렇죠. 느끼게 해줬죠.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일치감을 느끼고 아 내가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만드는. 그래서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는 좀 차이점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12.3 계엄 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국회로 모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요? 그 리더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시민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이런 리더십이죠. 후보의 89.77은 3년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리더십과 실력 맞습니다. 그것이 나은 결과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때도 우리가 뭐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때는 선대위. 구청장이었었구나. 옆에서 보셨지만 지난 대선 0.73 패배의 요인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한 100가지쯤 중에서 되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한 세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약 그런 나쁜 요인이 없었다면 0.73은 극복했을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거 우리 당원들이 가장 속상했던 것이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한 분들이 흔쾌히 기분 좋게 돕지 않았던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마 맞죠. 그것만 됐어도 0.73은 극복했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열심히 뛰시겠죠. 확실합니까? 아 그럼요. 이분들이 약간-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약간 반항할 저희가 기세가 지난주에 없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치열한 꼴찌 다툼 아닌가? 2등 다툼? 2등 다툼. 2등 다툼이었는데. 비하하지 말라 했잖아 대표님이. 맞습니다. 예. 진짜 비하하고 그래. 꼴찌가 꼭 뭐 비하는 아니고 아니 하여튼 근데 뭐 두 분 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압도적인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에 반하는 어떤 것이 나온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정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패배의 원인을 너무나 우리 당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 경선의 과정에 나왔던 두 사람이 그에 반한 행동을 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당원들 스스로 집단지성 의무로 퇴출시킬 거라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눈치는 있는 분들이라고.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눈치는 있는 사람이다. 그분들이 생각해요. 그 이번에 득표 결과를 보고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의도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선거 캠페인이 일정 부분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시대가 또 뭐 내란 전국에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리더가 이재명이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부분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과 그리고 그렇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실 크게 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번에 결과를 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더 뭐 준비해야겠구나. 권리당원 득표율, 대의원 득표율, 그러니까요. 국민 그다음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심, 당심. 민심과 당심과 그것도 당심 안에서도 고관여층, 일반 당원 뜻이 다 똑같다. 네, 그렇게 네, 봐야 그래서 되겠죠. 이제 맛이 가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런 분들과는 품격이 다른 모습을 아유, 보여줍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고생하신 우리 김동연,
김경수 우리 후보님들도 큰 우리 당의 자산으로서 더 큰 정치적 성취를 이루길 기원하면서 앞으로 함께 뛰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더 띄워주세요. 이번에 2등 경쟁도 치열했어. 치열했어. 우리 맞췄나요?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중에 이재명 대표 연설 그 30분 동안 명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통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벌써 이거는 사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는 이야기가 후속 보도가 없는 걸 보면 윤여준 그죠? 보수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이렇게 상징하는 윤여준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좀 초빙 모시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대위 구성 좀 이렇게 완전 통합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 친소관계, 뭐 누가 나하고 더 가깝냐 이런 걸로 일을 하거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쓴다. 그래서 관계 중심형이 아니라 성과 중심형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윤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보수 맞아? 너 보수 아니야? 너 꼴통이야?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약간의 뭐 그런 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소통해 왔고, 쓸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대위 가장 큰 특징이 통합. 그냥 그렇죠. 통합형으로 한다는 거 통합 하나고 선대위죠. 친소관계가 아니라 실력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소관계가 아니고 실력으로 하겠다 말 듣고 제가 포기했잖아요. 친소관계로 하면 나를 틀림없이 불러서 어떻게 쓸 것 같은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헷갈리는구만. 윤여준이라는 네. 분이 이제 네. 저희 뭐 선대위원장, 본부장, 네. 뭐 하여튼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로 이번 우리 민주당의 그 지금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스탠스를 잡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보수 진영을 민주당이 다 포용하겠다. 다 우리가 그쪽 진영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리고 이 소식 전에 권오을이라고 예전에 한나라당 사무총장 했던. 안동분이시죠. 예, 예. 거기서 국회의원 하신 분도 영입했죠. 예, 네. 경선 캠프에 이미 영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상대적 중도 보수 쪽, 그렇죠. 민주계 쪽, 그렇죠. YS 그런 이기택 분이었다고 이런 쪽.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계속 지금 우리 진영 안에 한두 분씩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너무 영리한 전략이고 저쪽에서 울고 있겠죠. 저쪽은 뭐 아직도 이재명 반 이재명 얘기만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 있는데 대표가 후보가 우리는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는 한 달 거죠. 전에 중도 보수론을 설파한 것이 한 번 일회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아니고 거죠. 선대위 구성에도 그 철학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포지셔닝 자체가 지금 이거죠. 시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념 따지고 뭐 맞아요. 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거 따져서 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극도의 극우를 제외한 중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삐지는 사람들이 좀 네. 나올 수 있어요. 삐지는 저 같은 사람 삐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소관계 네. 얽혀 있는 친하기만 한 사람. 우리는 친하기만 친하기만 사람은 친하긴 한지 잘 없고. 하지 모르겠지만 마. 아이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님이 사랑하는 된다고 대표님이 하면 참아. 대통령만 된다면 뭐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자 우리 이제 재밌어집니다. 우리 선대위가 보세요. 그 윤여준 씨가 선대위원장이 되고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사무총장 출신이 또 우리 선대위에 참여하자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조갑재, 정규재 이런 이런 분들은 분들도 이제 이재명 다 들어오는 대표를 볼 거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은
조갑제는 한동훈에 대해서 미련이 좀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럼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내 보기엔 조갑제 씨도 이재명 지지선을 가서 상당히 아니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 끝나고 나서 조갑제 페이스북에 찬사를 또- 올린 내용을 보면 네, 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진심인가,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네. 얼마나 진짜인가 이거를 본인 입으로 지금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조갑재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한동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거든. 네. 그래서 아니, 그거 안될 한동훈만 거라고 안 생각 아무 되면 상관없어. 거의 100%올 것 같아. 아이고 그럴 일은 또- 없기 때문에. 또 정규제. 그제 정규제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 누구야 이준석한테 조금 마음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아주 극찬하고는 있죠. 근데 이준석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되잖아. 그럼 정규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진짜 진용이 중도 보수 진용이 할애해 보수 진용이 윤여준, 건호월, 조갑재, 정규제 이런 분들이 이런 진정한 말로만이 아니고 이 일을 대통령이 되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용인 수를 쓰는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후보 시절에 벌써 실천하고 있다. 그 대표께서 오른쪽 날개를 아주 크게 펴신 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치가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포지션을 정하는 순간 그 날개가 확 펴지는 것이고 그 날개 밑으로 많은 건전한 보수 우익이 아닙니다. 예, 이 극우가 아닌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맞습니다. 가진 분들이 이 날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는 또 것 하나 같아요. 있어요. 날개론.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렇게 지난번에 실패하고 나서 우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연설 속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더 힘들었을 때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칼을 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무조건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당위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고 저는 결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부터 가서 참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저는 딴지를 걸면 안 된다고 보는 아니, 게 심지어 오늘 포스코 박태준 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네. 저는 지금 비어 있는 보수 그 진영을 이 지대를 다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금 서운해도 취소 관계로 서운해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 친소관계로 서운한 건 내가 써보고도 바로 자기도 뭐 우리 다 말이지. 아니 전 별로 안 우리 같이, 서운해요. 친소관계 아니고 실력 중심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섭섭해요. 포장하는 건 포장. 우리 세 사람 예를 들면 최태우 위원장이나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나 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선대위를 위에는 넓게 날개를 펴서 선대위를 구성하겠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뛰어야 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지난 이재명 득표율이 몇 프로였죠? 최태우 위원장님. 38%였어요. 그렇죠. 38.15%. 14. 14%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부산에서는 득표율을 지난 총선 득표율 45%에 근접하게 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득표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그리고 부산에서의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치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지역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내는 선대의 가장 골간인 지역위원회에서 진심을 다해서 뛰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요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경남과 울산은 지지율이 그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조금 올랐는데 부산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부산 민주당이 조금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하거나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뭐 그 대선은 뭐 저나 서은숙 최고위원이 전혀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불과 1년 전만 하면요 정규제, 조갑제, 아유. 그 윤여준 또는 건호월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 대열에 동참할 거라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서은숙 위원장님은 짜장면 좋아합니까? 짬뽕 좋아합니까?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짬뽕을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저도 꼭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 가서 짬뽕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는데 그래 그걸 물어보면 우리 항상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숙제였잖아. 너는 걸 더 좋아하냐? 근데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실력 없는 주방장이 만드는 짜장보다는 실력 있는 주방장이 만드는 짬뽕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방장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실력 없는 주방장이 만드는 짬뽕은 짬뽕 더 좋아하는 사람 또 안 먹잖아요. 안 먹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실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완전 망치고 양아치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기본적으로 예국심이 있는 사람들 윤여준이나 정규재 이런 사람 보기에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 너무 실력 없는 보수를 참칭하고 외치지만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국가를 망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선을 그어서 약간 진보적이라 생각해서 선을 그어서 멀리 했었지만 실력 있는 주방장 이재명이 짜장면을 만들든 짬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방장이 짜장면과 짬뽕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 만들어냈던 성과들이 저는 켜켜이 쌓였고 그 성과들이 국민 마음에 스며들었고 심지어는 보수 쪽에 인사들조차도 저는 결국은 개몽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맞아. 대한민국에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선대위 구성부터 아마 30일 날 선대위 구성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선대위 구성부터 선거운동의 과정까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을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각 잡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큰 선거일수록 사실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각자 알아서들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큰 선거잖아요. 맞아요. 선거해봐도 지역의 작은 선거들은 진짜 열심히 자기 그렇죠. 조직 챙기고 해야 그게 딱 결과로 보이는데 대선일 경우에 늘 그래왔던 거죠. 뭐 중앙에 선대위에 줄 서고 사람들 캠프 크게 키워서 거기 모이고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웅성웅성 뭐 내가 어떻게 뭘 보면 맡았니? 네가 들어갔니? 그리고 내가 안 그러면서 들어갔니? 사실 경제도 좀 돌아가는 편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해왔던 기존의 우리 뭐 대선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진짜 이재명 대표 원래 우리 당에서 하셨던 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셨던 것처럼 일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맞아요. 지역위원장들 다 경쟁시켜가지고 각자 영토에서 성과를 내라. 득표율 올려라.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지금 결심을 하고 있냐. 오늘 우리 서은숙 최고가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지난번 결과보다 뭐 몇 프로 올리겠다. 저는 이미 우리 당원들과 어제 그 연설회 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 때도 얘기했고 어제 버스 2대 갈 때도 당원들 보고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졌던 2,500표에서 이번에 10,000표 이기는 전략을 세우자. 그러려면 싸움하면 안 된다. 뭐 저쪽 편인 사람은 그냥 미추홀 그 을 지역. 2,500표 졌다 지난번에. 예, 2,500에서 사실 관에는 갑을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서 한 2,900표 사이에 저희가 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0,000표 이기겠다. 거기서 10,000표 이거 퍼센티지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자신이 생기는 거는 또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되면 우리 끝나고 난 이제 탁 지적합시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하죠, 뭔가 하죠, 삭발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지금 목표를 세우고 아주 실질적인 목표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추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큰 선거일수록 내가 뭘 맡았다 이걸 강조하고 특히 뭘 집착하는 하는 분이 게 있어요. 없어 그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계시고 국회의원들 계시고 또 각 253개 지역구를 맡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미 제일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선출직 지방의원들. 그냥 열심히 해서 자기 직의 성과를 내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큰 산이 가장 되는 기본인데 그 사실 그동안 대선은 그렇게 안 됐죠, 잘. 안 됐죠. 특히나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선거예요.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다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데 대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 없는 선거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뭔가 그럴싸한 그래요. 예, 보여주기. 그런 보여주기식의 이벤트.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 근데 불필요한 지지선언 그런 맞아요. 것보다 실제로 진짜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세가면서 더 모으는 걸 뛰었으면 하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 선대위 구성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그런 지침을 내릴 건데 실제로 투표 활동을 해라. 뭐 이 우리 죽었어, 또 후보도 이제. 후보도 없는 선거에 뭐 유세한다고 사람 모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투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라.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전라도 지역 호남의 국회의원이면 저도 항상 간절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네. 우리 지역 주민 대부분 80, 90%가 다 민주당 후보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전국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다 올려야지. 우리 그 지역 호남 국회의원들이 배낭 메고 동네에 가서 맞아요. 만나보면 그 시장에 가서 어떤 아주머니 만나면 이럴 거잖아. 아이고 뭐 어차피 이길 건데 어차피 우리가 앞서가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호남이.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 생각하면 전국에서 합치면 질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거래가 졌습니다. 0.7% 이렇게 설득해서 득표를 높이는 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국민의힘 있어요.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가 맞습니다. 좀 험지 쪽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득표를 높이는 거. 그래서 정말 동네에서 배당 짊어지고 주민들 만나면 살릴 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활동을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 합치면 253명이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정말 기본으로 해주는 거. 이거보다 확실한 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예상을 맞아요. 반해서 떨어졌을 그때 이긴다 했거든. 그때가 처음 그 말이 나왔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어대문이라는 얘기가 그때 휩쓸면서 각 캠프별로 전부 다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너 뭐 할래? 문재인 대통령 나 뭐 할 거야? 사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과 졌습니다. 저는 그때 악몽이 요즘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이 아닙니다. 열심히 됩니다. 뛰어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내란 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절실함으로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뛰어야 됩니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진짜 이긴다고 했어요. 그랬죠. 우리 지지층이 분노한 상태였고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졌단 말이죠. 그거는 참 우리가 중간층이나 중도층을 우리 표로 가져올라 노력 그걸 구석구석에서 안 했던 거예요. 흉내만 냈죠. 그리고 전부 다 선대위 직책 따먹기 자기 내세우기만 했던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로 될 거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죠. 요번에 그러면 정말 큰일 절대 납니다. 안 됩니다. 요번에 이겨도 51대 49로 이기면요. 이런 내란이 진압되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51% 받고 대통령 되면요.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어떤 민주진영의 후보보다도 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만 아니라 전국에서 골고루 지난 선거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려야 이재명의 개혁과 이재명의 그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에 구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오늘이 D-36일입니다. 남은 36일 동안 열심히 뛰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대위는 따로 없다. 네. 우리 네. 지역 우리 위원회 모두가 선대위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선대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요즘 걱정되는 게 언론에서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거 보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내란 사태 비상계엄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나쁜데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가 이리 나빴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말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망쳐놓은 경제를 인수위도 없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모든 지수가 악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감한 정책과
이재명 대표가 그 정말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또 보수 언론이 흔들 겁니다. 국민의힘이 흔들 거고 그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요 정책의 힘이 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6대4 이상으로 당선되는 것이 상수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국난의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당선돼 놓고 이재명 대표 당선돼 놓고 또 흔들리고 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권을 우리가 창출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60%를 확보하는 게 당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니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3년 전에는 이 기본사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우리가 잘사니즘의 사회로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펼쳐질 AI 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기본 사회를 구현해 나갔던.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집권 이후에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의 기본 사회 또 AI를 기본으로 한 기본 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그런 얘기들이 이재명 집권 이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선거 과정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 사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성장이 워낙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미래에 가장 중요한 AI를 네. 위해서 100조 지금 투자 계획을 네. 발표하셨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뭐 저는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동조, 내란 동지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뭐 어째 사는 건 자,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뭐 개콘보다 재밌는 일들이 있긴 있더라고. 얘기할 거 많아요. 토론해 제가 보셨어요? 우리 국힘 중간쯤에서 토론. 우리 이렇게 중간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우리 그 시장 멘트 이제예요. 출연진 기가 소개를 뭘.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우리 했는데. 중간쯤에 해도 예 합시다. 아 그러면 저는 그 인사를 댓글에 방금 이제 어떤 분이 서은숙에게 명령한다. 다음에 꼭 이겨라. 명령 안 하셔도 저 꼭 그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꼭 이겨야 하는 네 부산 진구갑 서은숙입니다. 예. 예, 저는 인천 동구 미출구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뭐 저 맞상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덩달아 저희 동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미추호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예. 저 우리 서은숙 그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이후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정치 검찰에 끌려가지 않고 버티고 싸울 수 있도록 같이 함께했던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3년 중에서 2년을 옆에서 측근에서 같이 했던 이재명의 진정한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그래서 오늘 가까워서 일이 잘리겠네. 친소관계는 충분하지만 아. 예, 하여튼 그렇고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이번에 촛불 항쟁 시기에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맡아가지고 가두에서 촛불 항쟁을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다 원외 그대로 원외 위원장들 하면서 또 단식도 같이 했고 투쟁 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코치, 도와주는 매니저? 예, 그런 매니저. 동네는 저 두 기장에. 사람이 잘 되면 저도 뭐 따라서 잘 될 수 있는 결국 겁니다. 본인 이름 지역 소개 안 했어. 예, 저는 부산 기장군 지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울산 울주군 바로요. 부산 기장군 위원장 최태경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합시다. 한덕수가 30일 정도의 출사표를 던진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실 근처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한덕수가 아직까지 부정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 이거 폭망이야 폭망. 완전 망했어.
아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하는데 후보들 이름은 안 나오고 맨날 한덕수 얘기만 나와. 그리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나 한덕수랑 친하게 지낼 거예요. 나 한덕수랑 뭐 짬짬이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만 이재명은 하고 안 돼요. 아니면 이재명은 안 돼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아니 그리고 지금 모든 정치 평론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누가 후보가 되면 한덕수하고 붙어서 누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진짜 망해가는 직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나 여태까지 국민의힘 그 후보 경선 보면서 이런 경선 처음 봐요 도대체. 저는 이 한덕수 지금 내란대행이 후보를 내지 말라니까. 내란대행이 출마할 자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할 거다. 그냥 오랜 관료 생활만 했고 사실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예전에 반기문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출마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구나.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살려고? 무속의 힘도 꽤 살려고?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살려다가 돈 다 날릴 텐데.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날릴 것이냐 진짜 감옥을 갈 감옥을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국무총리실 쪽에 공무원들 중에 사표 낸 사람들이 덜어 나온다고 합니다. 캠프에 합류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행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 경주를 할 것이냐에는 또 다른 상황은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제로 그렇죠. 뛰어보면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유 이것도 아닌 개배하고 또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완주할까? 못할 것 같다. 아니 5월 3일 날 일단 내일 후보가 2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2명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한덕수에 대해서 좀 맞아 이야기하면 한덕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적합할까 생각했는데 참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파면한 윤석열이 임명한 1호 임명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 중에 최고위급이 총리 맞죠. 그러니까 내란 수계 헌법재판소에서 자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번째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파면당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동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 파면된 대통령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헌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도 윤석열 정권 안에서 못 볼 꼴을 많이 봐서 그렇지. 연작이 정말 이거 뻔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뻔뻔함이 윤석열의 뻔뻔함이 그대로 전이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뻔뻔한 짓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무속의 힘도 또 전이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건희의 무속의 힘이 이 설이 여러 가지 한덕수 있습니다. 부인의 이거 무슨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잖아. 너무 많이 보도돼. 아니,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부인도 무속이. 무속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답을 안 해줬다며.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김건희의 무속의 힘보다 더 어머니 뻘 된다는 얘기들을 한수위예요, 합니다. 이쪽이. 최하영 여사라는 분이 그래, 그렇다 그런 하더라고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그늘이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부인에게서 자발적으로 생긴 그런 계획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변에서는 평가를 실명이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네요. 그럼요. 아니, 기사에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명을 그런 최 여사 이라 합시다. 내가 정치를 너무 오래 했어. 제가 이런 꼴을 진짜 보도 듣도 못한 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한덕수의 출마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최상목 같은 간제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출마 반대한대. 반대한대 최상목도. 어? 둘 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자기는 어쨌든 경제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덕수는 말한 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럼 윤석열처럼 또 나라를 다 말아먹겠다고?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 나는 마지막에 결국 이 사람이 출마할까? 아직도 난 퀘스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불구하고 출마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이후 사법 처리를 받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사법 처리를 피하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출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보는 우리 게 셋은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거기서 또 반전이 오는 게 출마하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다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귀족으로 살았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들도 귀족이긴 하지만 국민들 눈치 본다고 좀 숨기고 참고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는 별로 안 참고 살았어요. 이 사람 그 기업에서 1년에 수십억 받고 했잖아요. 맞아. 자문료. 그리고 고급 호텔 막 1억짜리 피트니스 호텔 이용권 부부가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자신 명의의 카드 사용료 제로. 대한민국 0.1%만 누리는 그런 초호화 삶을 살았고 그것도 공직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개망신할 건데 과연 그걸 감수할 용기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 잠깐만 홍준표 같은 분은 개망신을 해도 얼굴에 철판 깔고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못 견디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지금 올라온 4명의 토론회를 본 사람들은 거기서 마지막 주자가 한동훈이 돼서 한덕수를 낱낱이 까발려줬으면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결국 근데 있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템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한민국의 1% 기득권이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일보 그다음에 1%의 기득권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후보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주고 우리 이익을 대변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사람으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그 결과가 지난번에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이든 그 권영세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정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조선일보와 일부 기득권층이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한덕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한덕수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조작돼서 나오고 있어요. 조작 이런 말씀 안 되나? 어쨌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한동훈, 한덕수 이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어쨌든 원칙이 없는 난장판 경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파적으로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덕수한테 권한대행 총리를 사퇴시키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켰어야죠. 애초에. 근데 국민의힘 경선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선된 국민의힘 공식 대통령 후보하고 한덕수를 단일화 한 번 더 시키겠대요. 이런 이까지만 엽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이것도 아니랍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답니다. 그래 30일 날 사표 내고 그 다음 날 입당한대. 아니 입당한답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공당이 정당법상 말이 됩니까? 말이 안 국민의힘에 되죠. 입당을 했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무소속으로 있으면 차라리 많은데요.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입당을 하는데 단일화 경선을 또 하면 일이 되구나. 한덕수는 난장판 기적이네. 경선이지. 왜 저런 꼼수를 쓰겠다라는 생각까지 나왔냐라고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을 데려다가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경선 만들었잖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경선도 사실 지금 조작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그 기술자를 두고 판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그럴 만한 선수가 안 보이니 이제 아예 경선한 후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내세우는 근데 저는 명태균 이거는 같은 기술자가 없나 보죠. 선거법 정당법상 따져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당의 당원 중에서 모든 게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무시해요. 선출을 네. 했잖아요. 근데 그 당에 또 당원으로 뒤에 입당한 사람과 다시 결성
선거를 한다. 이거는 아마 당원들의 권리를 뺏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권리를 다 뺏고 있는 거잖아요. 정당도 아니야. 이게 진짜 그거는 맞는 그 당의 말이지. 지지자들이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당내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방금 최태규 위원장 얘기한 그런 경선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이거는 법에도 안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걸 용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도 받고 부정선거로 이런 아니 댓글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 또 뭐 개몽했다는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개몽 얘기 나오니까 나는 지금 국민의힘 이 주자들보다 김계리와 윤상현이 더 재밌어. 또 거기다가 막장으로 드라마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오네. 진행은 네. 제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엽기적인 짓을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 제일 재밌었던 저는 영상은 2개였습니다. 홍준표와 한동훈의 개막장 말싸움. 그죠? 진짜 막장이었고 또 하나는 김계리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와 안정건의 개막장 욕설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중에서 김계리 안정훈 이 개막장 그 동영상 우리 아마 윤상현 씨가 관계돼서 우리 윤상현의 경쟁자였던 우리 남영위원장이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이게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19금 삐처리한 그 녹취 내용 들어보셨어요? 삑삑삑삑삑삑 모든 내용이 거의 다 삑삑삑밖에 안 들려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는 잘 없어. 거의 그 문장에. 삑녹취야 삑녹취야. 삑녹취야. 근데 그 풀로 다 틀어. 저는 풀려 원음을 있는 거- 들었어요. 저도 원음을 들었는데 어. 야 처음에는 이게 빠르기도 하고 뭔 내용인지 이렇게 잘 안 들렸어요.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하더라고. 찰져가지고. 그래. 그래서 아유.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2번, 3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본질이 딱 2가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야 윤석열에 의해서 개몽됐다라는 그 개막장 김계리라는 사람의 평소에 이 태도 야, 정말 입에 뭐를 걸레를 물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개몽되면서 윤석열한테 욕을 배운 거예요. 그런 건가 하는 거 하나 있었고 자세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막장이 재밌는 게 이 세력 다툼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 서로 그 이전 투구 예. 이게 낱낱이 드러나는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여기 주인공이 또 윤상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계리가 윤상현을 씹은 거죠. 욕하면서. 석동현, 윤상현, 나경원을 씹은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가장 세게 씹힌 것이 윤상현이고 윤상현이지. 지금 윤상현이 뭐또 얍삽한 짓 했을까? 이 뒤로 입장 표명이 없는데 아무 말이 무슨 없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 그렇게 친윤이라고 하면서 그저 세력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뭐 이른바 자유대학이라고 자유대학? 하는 극우 보수 그 학생들 모아놓고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걔네들 이용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숟가락만 얹고 있는 게 석동현 윤상현 나경원 아니냐 이거를 욕을 섞어서 아주 찰지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대화 그 상대인 안정권은 너무 안정적으로 듣고 있어 얘기하고. 제가 알던 안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점잖게 정말 단어 친해요? 하나하나 무슨 저기 앵커가 진행을 하듯이 알고 봤더니 이 녹취를 푼 녹취용으로 푼 거지. 주인공이 그 안정권이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욕이 사실은 안 이게 다 들어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서로 그렇지. 다 이전 투구 하는 거예요. 듣지 지금. 못한 분도 계실 건데 그냥 비타민 C 뭐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사이사이 부사처럼 욕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김계리가 윤석열이랑 단독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달은 여기서 시작된 거야.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지금 김계리를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된 질투의 거예요. 대상이고 물어 뜯고 김계리가 있고. 질투의 대상. 그다음에 김계리를 통해서 이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자기 세력을 석동현이나 이용해. 이런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는 딱 그 그러니까 이전 투구라고 결국은 봐야죠. 제가 볼 때 그 중심에 김계리든 윤상현이 나경원 누구도 안정권도 마찬가지고 극우 유튜버까지도 윤석열에 대한 아무런 어떤 애정도 없어요. 일말의 애정도 없어. 애증이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잘 살려고 그리고 자기 위치 잘 지키려고. 자 그런 정리하자면 내용이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 메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거구 유튜버 안정건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핵심 국회의원들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으로 공격했다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의 윤석열 수하들은 서로
윤석열 밑에 있던 윤심팔이죠 그야말로. 그 자유대학 이런 어린 학생들을 누가 더 이용해 먹을까 경쟁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아니 그래서 우리 저 남영희 위원장이 윤상현 고발했죠 무고죄로. 아,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욕 먹어도 싼 응. 게 이건 본인이 했던 계엄 동조, 탄핵 반대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가 그걸 현수막으로 대문짝만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렸더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윤상현이 먼저 우리 저를 남영위원장 고소해 말했지. 고소를 해서 직접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맞고소. 받았고 그리고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는 순간 제가 바로 맞고소했죠. 맞고소했어요. 잘했어요, 무고로. 잘했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 많은 언론이 맞고소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재밌나 보다 이 생각까지 했는데 사법 게임의 진수는 맞고소인데 그제 그걸 하셨군요. 처음 맞고소를 해봤습니다. 잘했어. 저도. 윤상현과 이제 총선에서 겨루고 이제는 맞고소로 싸우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남영희 맞고소 화이팅. 아, 지난번에 당선됐어도 우리 국가 혼란에 상당히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고 넘어갈까요? 네. 홍준표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 이제 많습니다. 시간 저는 많았어. 안철수도 건강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안 우리가 되는 눈으로 다 발언도 봤잖아요. 많지만 답변도 잘 안 되고. 근데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또 누구 있어? 한 명 누구죠? 모르겠어요. 김문수, 알고 싶지 안철수, 않아요. 한동훈, 다음 주 되면 다 정리될 홍준표. 거니까. 홍준표. 자 여기 냈다.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 공부가 하나 안 됐고 그리고 홍준표는 그리고 막장이더라. 3년 전하고 또 다른 게요. 할 얘기 많은데. 이제는 그런 말씀 누가 있죠. 나이가 들면 노인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인내심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홍준표는 이제는 상대가 못마땅하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하기 싫어가지고 방송 막말로 하고 그만하자고. 토론하기 싫다 하고 방송 그만하고 싶다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좀 홍준표는 문제가 심해지더라고요. 아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다들 너무 안 좋으신 것 아니, 같아요. 한동훈도 몸부터 챙기셨으면 국가 예산이 좋겠어. 350조라고 아는 네. 게 뭐예요? 말도 안 몸부터 되지. 챙기세요. 할 얘기 많은데 네. 아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 선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 합시다.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전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묵묵히 뛰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안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날 12.9.310 28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